여러분, 지난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동춘 교수입니다. 봄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꽃들은 순서를 따라 피어나죠. 덕분에 꽃들이 순서를 따라서 우리를 만나주는 덕분에 매일 새로운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가 주는 부담감이 크시죠? 또 지루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봄꽃들과의 인사로 조금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가 여러분에게 꽃들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진보 중도적 교회의 통일운동 방향과 방식을 신학사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먼저 화해와 평화의 신학담론을 펼친 신학자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분들이? 네, 그렇습니다. 칼바르트, 보네퍼, 미로슬라브 볼프, 이 세 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르트가 이해한 화해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화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파기된 죄악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선포되듯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심을 뜻합니다. 그럼으로써 부활에서 선포되듯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동반자로 고양시키는 것을 의미하죠. 이처럼 십자가에서 성취되고 선포된 화해는 그리스도 안에 정초된 새로운 인간성을 지시하며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현 실존과 기존 세계의 모순과 불의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갱신과 변혁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혁명으로서의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충돌과 전쟁을 거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신을 제공하는 것이 칼바르트 화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전쟁을 당연시 여기거나 충돌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늘 의문점을 제시한 게 칼바르트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돌과 전쟁을 거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신을 제공하고자 수고한 것이 칼바르트의 화해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칼바르트의 화해론은 좌우의 이념적 선택 요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살펴보셨다시피 그 좌파, 우파, 자본주의, 공산주의 그 어떤 좌우의 이념적 선택의 요구에 대해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하는 좌우의 이념적 선택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정파적 선택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것은 그의 신학이 특정 시점에 고정되지 않고 어떤 영역에도 고정되지 않는 미래성과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특정한 시점이나 한 특정한 장소에 고정되거나 얽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무시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시점에 고정되어 하나님 나라를 제한시키거나 어떤 영역에 고정되어 하나님 나라의 활동을 얽매이게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신학은 그래서 미래성과 역동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죠. 그래서 분단의 현실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바르트의 신학적 태도가, 이러한 바르트의 신학적 태도가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교회는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정파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학적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좌파, 우파,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이념적 선택 요구에 휘둘리지도, 어떤 특정 상황이나 정파에 휘둘리지도 않는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칼바르트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화해 정신을 가지고, 화해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는 겁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의 현실이 역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현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이 모든 행동은 결국 우리에게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화해하라고 하는 바로 그 메시지이고,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칼바르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보네포를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었죠? 많은 학자들이 보네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 what?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가를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물으면서 이것을 구체화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예. 이게는 보네포의 신학의 접근법, 신학적 태도, 바로 그것은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얻은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로 그가 이해하고 이후에 그의 모든 신학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신학이 전개가 됐지요. 보네포가 발견한 타자를 위한다는 것은 결국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으로서 화해와 평화, 그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타자를 위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보네포는 내내 강조하죠. 이는 마치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소리친 대로 이 땅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전쟁이 없는 세상. 더 이상 균열과 갈등과 모순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보네포는 그의 모든 신학적 총력을 기울이죠. 그런데 보네포는 늘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과제로서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보네포는 평화 설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보네포는 지금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기에 적용을 해도 그대로 평화 설립인 겁니다. 결국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당면한 정치적 문제, 사회적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로 이것으로서 평화가 설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평화를 강조하고 평화 설립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땀 흘려 수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비판적으로 나왔죠. 어떻게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이 평화 설립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폭력적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두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때 이 행위를 두고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 정리가 나옵니다. 이게 비평화적이라고 하는 윤리적 정죄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해석과 동의가 나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이것은 비평화적이다라고 하는 윤리적 정죄를 하기보다는 보네포의 이 행위,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이 행위는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의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보네포가 얘기하듯 예외적 상황의 입장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외적 상황에 비춘 한반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무엇이냐를 두고 저희가 질문을 할 때, 고민을 할 때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로서 우리 시대에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친 운전사로는 보네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리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아무리 미친 운전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이 분별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만 이 분별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 행동은 철저하게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어야 한다고 하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러니까는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하는 조건이 깔리지 않으면, 전제가 깔리지 않으면 이 예외적 상황에서의 미친 운전사를 분별하는 이 행위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네포가 자주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시간이 급하다. 사실 이 시간이 급하다고 하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일은 급하다 라고 하는 것에
같은 말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하는 자세는 평화를 위한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땀을 흘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화 만들기이거든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시시각각 수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평화 만들기는 시간이 급하다는 자세로 늘 애써야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로슬라브 볼프. 미로슬라브 볼프가 화해와 평화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학자이죠. 이 이야기, 하지만 당신은 채티닉을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위르겐 몰트만 교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답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 그러나 대답했다. 아니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나는 그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더 이상 책을 읽지 못하고 참 한참 동안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네. 미로슬라브 볼프의 이 이야기는 배제와 포용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배제와 포용. 이 배제와 포용은 이런 문장으로 결론이 나죠. 폭력의 세상에서 언제나 보복하지 않고 비폭력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폭군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광인이 파멸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아야 할지도 모른다.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하기로 한 디트리 보네포의 결단은 유명하고 설득력 있는 사례다. 또한 먼저 폭군과 광인이 권력에 오르지 못하게 하거나 거리를 활보하는 평범한 가해자들이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할 준비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문제는 단순한 폭력 대 평화가 아니라 묵인된 불의한 폭력을 통해 강압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평화를 무너뜨리기 위해 어떤 폭력을 용인할 수 있는가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예배하는 종교에서 그 결정의 정당성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종교에서는 폭력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를 지는 대신 군인의 장비를 들기로 결정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화해를 위해서 죽으셨고 화해를 시키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볼프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배제의 늪에서 더 이상 헤매지 말고 포용의 땅으로 올라오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성은 배제하는 데 있지 않고 포용하는 데 있다고 하는 거죠. 배제는 사실은 싸우자고 하는 것이고 척지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수 되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원수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원수 되는 것, 싸우는 것, 폭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은 포용이거든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해하라, 안아줘라. 네. 요한복음 8장만 보더라도
자신의 몸을 팔아 생기를 꾸리던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그리스도교는 배제의 종교냐 포용의 종교냐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후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포용의 종교이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포용적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 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칼바르트, 보네포, 미로슬라브 볼프 이 세 분의 신학자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을 우리 한반도 통일 담론, 그동안의 한반도 통일 담론에 특별히 진보적 한국교회 또는 중도적 한국교회에 어떻게 배태되어 있을까를 저희가 살펴보았죠. 어떤 태도들이 진보적이고 중도적인 한국교회에 이 세 분의 신학적 사상이 배태되어 있었는지 살펴보았을 때 그것은 반정복주의 그리고 반승리주의, 정복하는 것을 반대하고 승리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뭐 패배주의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정복주의가 갖고 있는 폐해, 승리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성,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보적 한국교회와 중도적 한국교회에서 보여주었던 한반도 통일 담론의 대표적인 태도는 평화주의적 담론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누어야 할 모든 대화는 철저하게 평화를 위한 대화이어야 하고 화해를 위한 대화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트집 잡고 싸우자고 하는 대화여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일으키고 긴장을 유발시키는 대화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풀어야 하는 화해를 위한 대화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평화를 위한 대화이어야 하죠. 그러므로 필요한 태도는 화해신학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평화가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리는 것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화해와 통일, 평화와 통일, 화해, 평화, 통일의 상관성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와 통일의 상관성, 평화와 통일의 상관성, 그리고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상관성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수업, 그러니까 이 과목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화두가 있습니다. 그 화두가 무엇이죠? 통일입니다. 우리 수업, 이 과목의 화두는 언제나 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은 반드시 두 개념을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화해와 평화입니다. 화해와 평화. 화해와 평화를 거치고 난 다음에 통일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질문,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수업에서 다룰 내용은 왜 화해와 평화가 통일의 전 단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왕을 호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수업을 위해서 그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1차 분열을 극복한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1차 분열을 극복할 때 사용한 방식은요, 무력과 투쟁을 통해서가 아니었고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는 원수를 용서함으로써 이루었기 때문에 그를 우리 수업에서 소환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핵 문제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한반도이지 않습니까? 갈등과 증오로 진통을 되풀이하고 있는 한국 사회입니다. 늘 분단의 문제로 인해서 남북 간의 갈등, 남남 간의 갈등, 한미 간의 갈등, 그리고 남북 간의 증오, 남남 간의 증오, 한미 간의 증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진통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윗이 예전에 보여주었던 행적은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에서 소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의 행보에서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요, 그의 용서와 화해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뒤에 행한 것이 아니라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 그가 혈기가 왕성하던 젊은 시절에 수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다윗이 수행한 화해의 여정을 시간대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제 폰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오늘 수업의 주제는 오늘 수업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적어 보내주십시오.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에서 물맷돌 한 방으로 다윗이 승리합니다. 이 골리앗은 당대의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자이언트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움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코웃을 치며 나타난 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격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자 하루아침에 영웅으로 떠받들리게 된 다윗에게는 그 명성에 값하는 험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시골 베들레헴에서 8형제 중 막내였고 양치기로 자랐지만 탁월한 수금, 오늘날로 말하면 하프 정도가 되겠습니다. 탁월한 수금 연주에 용기, 무용, 구변을 갖춘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승리 후에 그는 사울왕의 호위대장으로 왕의 식탁에 같이 앉기도 했고 왕의 사위로 점쳐지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왕의 질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왕의 질투가 하늘을 찌를 듯 하고 그래서 아끼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였습니다. 그 후 다윗의 삶은 왕자 요나단과의 생명을 담보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자 요나단과는 다윗은 둘도 없는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가 어떤 경우에도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 라고 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피해 산악지대, 광야를 헤매며 동굴을 처소로 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처럼 불안한 환경에서도 보복하기보다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을 내침으로 지도자로서의 경륜을 쌓아갔습니다.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했을 때였습니다. 사울 혼자 다윗이 머무는 동굴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다윗의 측근들은 이때야말로 복수할 기회라고 충동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뒤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울이 다시 3,000 군대를 끌고서 다윗을 추포하러 나선 어느 날 밤 다윗과 수행원은 사울 일행이 잠든 틈을 타 그들의 야영지를 기습하여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둔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오고 왕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보복 대신 자비로 그의 양심을 일깨웠던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400명으로 출발한 다윗 공동체는 공평과 정의를 세우는 데 힘썼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요, 진영을 비운 사이 외부의 습격을 받아 남녀노소 가족들이 몽땅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다윗은 습격자들을 추격하여 막대한 전리품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대승을 거두었죠.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윗은 공정분배를 시행해 공동체의 정의를 세워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당시 진중에는 공격에 참여하지 않은 장병에게는 전리품을 분배해 주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팽배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들을 설복하여 공동체 전원에게 동일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은 사람이나 다 수고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원칙은 뒷날 이스라엘 사회의 분배 정의의 규례로 삼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이렇게 경제 정의의 기초로 확립해 통일왕조 경제윤리의 기반으로 다져갔습니다. 다윗이 피신해 있는 동안 사울과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사울 왕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기울어가는 사울 왕조의 최대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한 청년이 사울의 왕관을 가지고 와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소지품을 가져왔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저녁 때까지 사울에 대한 애도를 표한 후 그 청년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스스로 왕을 참수했노라고 증언했으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죠. 사울을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피 흘림으로 사회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필하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점차 이스라엘의 강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무렵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헤브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분열시대,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었을 때 그를 보필하던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었는데 그 아브넬은 장로들과 논의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과 협상한 뒤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 형제가 귀국길에 오른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혈로 통합하려는 계획은 이 때문에 위기에 처했고 다윗은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의혹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신하의 잘못인데 신하의 과욕이었는데 이 과욕을 뒤집어 쓴 거죠.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죽은 아브넬을 위해 장례를 엄숙히 치르고 애가를 지어 애도하며 종일 금식으로 진심 어린 슬픔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런 진정성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왕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백성들의 오해가 풀리자 다윗의 통일 노력은 다시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결과 갈등을 넘어 화해와 정의에 바탕한 다윗의 통일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시 두 사람이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 목을 다윗에게 가져와 왕의 원수를 갚았다고 우쭐했습니다. 왕에게 다윗에게 칭찬을 받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전에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해준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면서 두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분해 버립니다. 다윗의 용서와 화해는 이렇게 정의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사울 가문의 종말로 다윗은 유다, 이스라엘의 통일을 완성하고 화해와 공의가 승리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서에 보면 다윗의 공과 과, 다윗이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거의 숨김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용서와 화해의 내용은 그 어떤 숨김없는 기록들보다도 돋보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용서와 화해. 다윗은 30살의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위에 올라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겨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며 70살까지 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는 이 통치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약하게 보이는 용서와 화해가 가장 강력한 것 같은 폭력과 보복에 승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기에 무엇이 강하게 보이고 무엇이 약해 보입니까? 폭력과 보복이 약해 보입니까? 용서와 화해가 약해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약해 보입니다. 힘이 없어 보입니다. 저것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하게 보이는 용서와 화해가 가장 강력한 것 같은 폭력과 보복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해관계보다 공동체의 공의를 앞세움으로 정의의 질서를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공정분배에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 질서를 세웠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후의 집권기에는요, 대외 정복을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족 내부의 통일 과정에서는 용서와 화해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이죠. 이 긴 다윗의 이야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용서를 포함한 화해입니다. 불편해진 관계, 어려워진 관계, 때로는 오해받는 관계를 풀기 위한 일체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해로 인해 나타난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싸움을 멀리하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통일이 온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해, 평화, 통일, 싸움을 멀리하니 자연스럽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화해하니까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입니다. 제가 우리 수업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쓸 것입니다. 자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화해, 평화,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의 3종 세트.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가장 수고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남북 간의 화해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내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드디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하면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위해서 남북 발전의 현실화를 위한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는 화해 협력, 평화 공존, 이것이 궁극적으로 되어야 궁극적으로 통일이 된다는 겁니다. 화해 없이 평화 없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화해 없이 평화 없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래야 그 통일은 얼마 안 있으면 깨지거나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만들어진 통일은 통일이라고 결코 부를 수 없죠. 예. 문의만 통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의만 통일이 아니라 진짜 통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화해하면서 협력하는 가운데 상호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서로 간의 특수관계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와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과 북은 특수관계입니다. 민족이면서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면서 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당위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특수관계를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자유와 복지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는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죠.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으로 인해서 전파되어지는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 아시아,
정치권의 긴장과 불안의 문제가 해소가 된다는 거죠. 통일까지 안 가더라도 평화만 유지가 되더라도, 화해를 통해서 평화만 유지가 되더라도 아시아의 긴장 상태는 많이 완화가 될 것이란 말이죠. 당연히 평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나아가 우리 민족이 지향해야 할 미래인 통일을 남북 주민들이 합의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일어나가는 순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과 갈등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면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화해와 평화를 통해서 통일을 이야기하면 국제적 지지를 얻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을 통한 남북 발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현재 북한 이탈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요. 우리가 통일하고자 할 때 우리 사회 구성원과 북한 사회 구성원 누구나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량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주민들 간에, 그리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스스로 간에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북한 구성원들 모두가 이 역량을 갖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두 개의 역량 내지는 두 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념의 차이로 인한 남남 갈등만으로도 힘든데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의 편견과 차별에 따른 남북 갈등이 더욱 덧붙여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시해주는 두 학자가 있습니다. 한 분은 갈퉁이고 한 분은 하버마스입니다. 매우 유명한 분들이죠. 유명해서 우리 수업에 초대를 했겠죠. 이 갈퉁의 평화론과 하버마스의 담론 철학, 또 다른 말로 하면 의사소통 철학, 이 두 개를 우리의 수업의 주제를 위해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퉁을 소개하면, 갈퉁은 노르웨이 평화학자입니다. 그는 평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소극적 평화이고 하나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평화는 소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고 적극적 평화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소극적 평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소극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전쟁이 없는 상태를 갈퉁은 소극적 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갈퉁은 이런 소극적 평화, 즉 전쟁이 없는 상태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전쟁은 어떤 식으로든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전쟁을 없앨 수 있지만 무력을 사용해서 전쟁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갈퉁은 적극적인 평화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이 적극적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빈곤하거나 환경이 오염되고 착취당하거나 억압받고 있으면 불안해지는 것에 착안해서 그러한 문제를 초래하는 모든 구조적인 문화적인 폭력, 이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를 적극적인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적극적인 평화를 추구할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강조합니다. 역설한다는 거죠. 네. 이 갈퉁의 평화론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요. 2015년 1월 1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박명림 교수와 갈퉁 교수와의 대담이 실렸었는데 이 대담을 필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림 교수가 갈퉁 교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전쟁은 막대한 비극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왜 그렇게 자주 전쟁을 벌이는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지도자의 일방적인 잘못된 욕망 때문일까? 아니면 근대 국가와 세계 질서의 본질 때문일까? 아니면 단지 우연이거나 인간 본성의 문제일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혹은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것일까? 라고 발전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박명림 교수가 나 자신이 수많은 전쟁의 수많은 원인을 탐구해 오면서도 아직 해답을 얻고 있지 못한 문제다. 다만 나는 인간 본성을 설명해온 성선설과 성학설이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류의 여러 고전으로부터 확실하게 배울 수 있었다. 라고 질문을 하자 갈퉁 교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인간들은 왜 그렇게 자주 전쟁을 벌이는지 4가지를 꼽고 싶다. 아니, 3가지로 축약할 수도 있겠다. 먼저 과거의 직접적 폭력. 이 직접적 폭력은 승자의 영광과 패자의 외상복수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다. 그리고 2번째 폭력은 구조적 폭력인데 구조적 폭력은 식민지들과 제국 간에 벌어지는 것들은 정복과 해방을 동력으로 한다. 3번째 문화적 폭력이 있는데 문화적 폭력은 나머지 2가지를 정당화한다. 다른 말로 하면 군사적, 경제적, 종교, 이데올로기적인 폭력이다. 이 3층위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폭력의 정도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니까는 갈퉁 교수는 폭력을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쟁을 3가지로 구분을 하는 거죠. 하나는 직접적 폭력 또는 전쟁. 또 하나는 구조적 폭력 또는 전쟁. 3번째는 문화적 폭력 또는 전쟁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 역사와 지리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지만 전쟁과 폭력은 먹을 것과 섹스 추구와 같은 인간의 내적 본성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망, 본성 있냐라고 하는 박명림 교수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구조와 문화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잔인하게 행동할 수도 사랑을 나눌 수도 있지만 둘 중 어느 한쪽으로 운명 지워져 있지는 않다. 더 협력적인 구조와 평화의 문화를 만들면 북유럽의 노르딕 국가들이나 유럽연합 국가들, 아세안 국가들에서 보듯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곳에서 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는 구조적이고 주요한 원인을 더 이야기하고 싶다. 국가는 다른 국가를 위협으로 바라보고 피해 망상적이 되곤 한다. 타국의 최악의 측면에 자국 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상호 동등한 이익을 위한 협력에는 방점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라고 갈등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은,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바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면이다. 인간의 내적인 문제는 아니다. 본성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박명린 교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갈퉁 교수의 주저이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과정이 목표라는 당신의 평화 이론은 20세기 평화학의 최대 성과로 불리웠다. 네, 그러니까 과정으로서의 평화라고 주장을 합니다. 갈퉁은. 제가 통일은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평화적 수단과 정당한 방식이 아닌 폭력과 살상의 방식으로는 인간은 결코 평화 상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평화적 수단과 평화 목적을 결합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평화적 수단과 평화 목적을 결합할 수 있을까? 수단과 목적. 네. 수단이 좋아야 목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을, 그런 가치관을 염두에 두고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질문에 갈퉁 교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평화적 수단과 평화에 관한 나 나름의 공식이 있다. 평화는 외상 곱하기 충돌분의 공평 곱하기 조화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공식을 보면 4가지 기본적인 과제가 있다. 공평은 상호적이고 동등한 이익을 위한 협력을 말한다. 조화란 정서적 공명과 서로의 기쁨과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많은 공감이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화해할 수 없는 외상과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풀리지 않는 충돌이라도 반드시 풀어야만 한다. 화해할 수 없다고 화해 안 하면 안 된다. 풀고 싶지 않다고 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4가지 과제에 능한 커플은 능히 훌륭한 결혼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이웃 국가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서로 이 과거사, 그러니까는 화해할 수 없는 과거사라고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만 그런 과거사라도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풀리지 않아도 반드시 충돌은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자, 박명린 교수가 이렇게 설명을 쭉 해나갑니다. 이제 평화의 궁극적 의미를 논의해보자. 평화 논의는 그 자체가 이론이자 실천이라는 함의를 담는다. 즉 현실에서 평화 실천과 평화 건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달리 말하면 평화 철학과 평화 이론이 부족하다는 점을 뜻한다. 나는 평화의 목표와 방법을 적극적 평화, 생산적 평화, 포괄적 평화, 영구적 평화로 구분해 왔다. 박명린 교수가 자신이
평화를 이렇게 나누어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박명린 교수의 입장이에요. 동시에 평화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 간 평화가 아니라 개인 삶의 평화, 인간의 평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대체 평화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박명린 교수가 갈퉁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갈퉁 교수는 평화는 마치 건강처럼 모든 좋은 것 최고선을 의미한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평화란 좋은 것이고 최고선이다. 우리는 평화에 만족한다.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이 없으며 나쁜 것들이 만연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평화도 있다. 협력과 공감을 통하여 평등과 조화와 같은 좋은 것을 수반하는 번영과 안전의 결실을 내는 적극적 평화도 있다. 폭력에는 소극적 평화를 거쳐 적극적 평화라고 하는 과정엔 조정이 필요한 다양한 조합이 존재한다. 항상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폭발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갈퉁이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갈등을 해결하고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로 가는 과정에 갈등을 그냥 수면 밑으로 깔아앉히도록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상처를 그대로 놔버려두면 나중에 이것은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이 이 상처가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영구 평화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영구 평화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의 개념이냐면 우리의 수업에서 나중에 다룹니다. 바로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예. 서구 철학에서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인데 이 철학자의 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영구 평화론 또는 영원한 평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우리의 수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은 갈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영구 평화론, 즉 칸트의 영원한 평화론은 포함시키지 않겠다. 최종적 상태로서 영구 평화라는 서구적 추상을 사용한 칸트는 틀렸다. 이게 갈퉁의 얘기예요. 건강을 위해 항구적으로 노력하듯이 평화가 항구적인 과정은 맞지만 항구적인 건강은 있을 수 없다. 평화는 영원하지 않다. 평화는 매일매일 항구적이 되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수고해서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지 한번 만들어진 평화가 어느 수고도 없이 끝까지 가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갈퉁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영구 평화를 만들면 이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칸트가 갈퉁이에게는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갈퉁이 이해하듯 칸트가 얘기한 영구 평화론이 과연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칸트를 다루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적극적인 평화를 갈퉁은 주장하면서 적극적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고 치유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 끊임없이 평화는 오늘의 수고를 거쳐 항구적인 평화가 보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버마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무엇보다도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의 폐해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고정관념. 네. 특별히 그 고정관념 중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다수에게 설득력이 아직도 없는 그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얼마나 커다란 해를 갖다 주는지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정관념의 폐해를, 검증되지 않은 고정관념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합리적 의사소통을 강조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 의사소통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주관의 만남으로 보는 거죠. 의사소통은 상호적이어야 하지만 서로가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상호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생겨나는 여러 갈등과 긴장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우리들은 누구나 합리적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 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하버마스는 믿는 거죠. 따라서 의사소통의 장에서는 누구도 상대방의 질문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우리들은 의사소통의 장에서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공감이 가시죠?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상대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방의 말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듣기도 전에 답을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물론 너무 길어서 자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예외적으로는 있습니다만은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질문을 막아서거나 말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제법 돼요. 그러나 소통의 장에서는 누구도 상대방의 질문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에서는 반드시 참되고 진실된 말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자기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바로 합리적 의사소통. 이것이 합리적 의사소통이라는 거예요. 네. 종종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상대방에게 하면 상대방은 더더욱 이해하지 못하죠. 혹시 고개를 끄덕인다고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나를 배려해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버마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면 의사소통을 상호 주관의 만남으로 보고 있는 하버마스의 주장을 따를 경우에 우리가 평화 통일을 위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의 화해를 추구해야지 상대의 고집에 따른 일방적인 양보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그래 알았어 하고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사소통을 합리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화해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상대방이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귀찮아서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합의서가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남북기본합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라고 하는 긴 제목의 줄임말이에요. 남북기본합의서라고 하는 것은 남북 사이의 화해 그리고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예요. 그러니까는 합의라는 게 뭐예요? 이건 양보가 아니에요. 남북 간의 양보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화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야. 화해는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누가 잘못됐던 거는 시인하고 그 용서를 해주고, 그리고 용서가 서로에게 있는 것들을 용서를 받고 용서를 해주는 이 화해라는 과정을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화해와 양보는 엄연히 다른 행위라고 하버마스가 주장하죠. 화해는 화해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더 나은 관계를 지향하는 이성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 행위. 네. 합리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지향해야 되는 태도예요. 양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되 더 이상 내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다분히 동정적이고 정의적인 감정적인 언행으로서 상호적이지 않은 행위인 거예요. 하버마스의 이야기로는. 그렇죠. 양보는 일방적인 거죠. 상대방의 억지 내지는 변명 내지는 주장에 그래 알았어 하고 내 것을 포기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비상호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네, 배타적인 거예요. 상호적인 것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에 의하면 하버마스에게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행위 이론인데요. 바로 거기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라 화해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퉁의 그 평화론과 그리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표면적으로 나타난 평화를 추구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평화가 추구되어지기 위해서 갈등과 긴장을 나타내는 모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버마스의 권고에 따르면 우리가 양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화와 통일 문제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화해라고 하는 차원에서 평화와 통일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런 대화의 수고, 이런 행위의 수고들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통일의 과정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다고 깨닫게 된 화해와 평화를 통한 통일 담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이 뭔지 아십니까? 남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요, 바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와 평화의 개념으로 가득 찬 통일 방안이자 통일 담론입니다.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역사적 유래를 설명을 드리면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 방안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제시한 이 통일 방안은 사실은 1989년 9월 11일 노태우 정부 시기에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 겁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 글자 차이입니다. 글자 그대로 한입니다. 한. 노태우 정부 때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내놓은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이것을 상황 변화를 반영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 가지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속되게 얘기하면 몇 개 고쳐서 숟가락 얹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 논의에 있어 역사적으로 수고한 정부가 어떤 정부냐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노태우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노태우 정부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에 따른 철학과 비전과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노태우 정부의 수고가 어마어마하게 컸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전개되어지는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 논의에 있어서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서들과 어떤 전략들이 큰 틀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차근차근 노태우 정부 때 어떤 통일을 위한 수고를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요? 그러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커다란 차이점은 뭐냐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의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3단계로 통일 방안을 내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1단계의 통일은 화해와 협력이고, 2단계의 통일은 남북연합이고, 3단계의 통일은 완전 통일이라는 거예요. 통일로 가기 위한 이 3단계를 구분해 놓고 시간은 정해 놓을 수는 없죠. 근데 이런 행위적인 수고 끝에 통일이 오는 거지만, 뭐 10년을 설정해 놓고 뭐 3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1단계 화해협력에서는 우선 경제협력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정치 군사적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남북의 상태는 종전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지금 잠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정전협정을 이제는 종전협정, 또 다른 말로는 평화협정으로 이제 대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네. 분위기 좋았는데 빨리 다시 북미 관계가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화해와 협력을 위한 1단계를 거치고 나면 2단계는 남북이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지역정부,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각각의 지역정부들이 정치, 군사, 외교권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면서 서로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강요회의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의회동 통일기구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단계가 완전 통일이죠. 이렇게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이런 연합을 통해 완전 통일은 화해협력, 남북연합으로 이어지는 오랜 평화의 과정 이후에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1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해와 협력이 잘 되어야죠. 이런 신뢰관계가 완전하게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수시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양쪽의 강요들이 모여서 통일을 위한 강요회를 하고 그리고 평의회 등 통일기구들이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이런 3단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통일로 가는 길들을 마련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결국 마지막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 단계에서 구축된 민족 공동의 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거고, 그래서 남북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것으로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의회 대표들이 마련한 통일헌법, 이제 이 통일헌법 얘기도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통일이 되면 헌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헌법, 지금은 남한의 헌법이 따로 있고 북한의 헌법이 따로 있지만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남과 북의 각각의 헌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통일헌법에 따른 민주적 선거에 의해 통일정부, 통일국회를 구성하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안에서는 통일헌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한 주도의 통일헌법이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배려가 없는 통일헌법 안이 현재까지는 논의되고 있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우리 수업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의 입장은, 즉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몇 년 전 총회가 내놓은 100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 이것을 보면 우리 교단이 갖고 있는, 통합교단이 갖고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면면을, 모든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간 출석을 체크하는 시간이군요. 여러분 지금까지 꽤 긴 시간 이 수업을 들으셨는데요. 지금까지 이 수업을 들으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 이상은 있으실 것입니다. 2개가 있으실 수도 있고 3개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숫자가 어찌되었던 내용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 시간으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수업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00가지의 기도 제목을 다 정리해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하고 몇 가지만 눈에 띄는 대로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한민족이 분단을 넘어서 평화통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평화통일. 두 번째,
남한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 세 번째, 남북한 주민들 간에 화해하며 평화롭게 교류하는 평화 동포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네 번째, 남북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 이해가 증진되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남한의 민간 지원 단체가 효과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 주변 여건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여섯 번째, 한국교회와 교계 NGO, 연합기관들이 대북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활발하게 참여하여 남북 간의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25번째를 한번 볼까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신실한 도구가 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북한에 있는 모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뭐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겠죠. 체제상. 바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32번째, 남북한 간의 군비 경쟁을 벗어나서 평화적인 공동 번역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죠?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33번째,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남북한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어 상호 유익한 가운데 공동 번영하게 하옵소서. 개성공단의 재개.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단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39번째, 다음 세대가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그렇죠? 평화 통일은 당위적인 것이고 평화 통일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평화 교육이 실시되게 하옵소서. 44번째를 한번 볼까요?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 관광을 비롯한 남북 간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왕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왕래가 자유로워야 돼요. 네. 그래야 긴장과 갈등, 분단으로 인해서 오는 긴장과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누그러진다니까요. 48번째를 보시면 남북한이 핵무장과 재래식 무기의 경쟁을 멈추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역사가 한반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죠. 52번째, 학자들이 한민족의 분단 현실에 대해서 바르게 연구하여 평화 통일에 기여하게 하옵소서. 예, 평화 통일, 계속 평화 통일이죠, 그렇죠? 네. 56번째를 보실래요? 북한을 떠나서 남한에 정착한 세터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믿음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하기보다는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75번째 항목을 보시면 교회가 남북 분단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평화 통일에 대한 민족적 신념을 갖게 하옵소서. 네. 바른 분단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하게 되면 평화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83번째 항목을 보시면 남북한이 경제적 우월감이나 열등의식, 비판의식을 버리고 상호 수용을 통하여 미래를 향한 진정한 동반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월감은 대화를 방해하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네. 이렇게 비판의식도 마찬가지로 버려야 해요. 그래서 상호 수용을 통하여 대화를 해나가고 문제를 풀어가야죠. 84번째를 보시면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에 대한 실제적 연구와 구체적 실천을 함께 펼치게 앞서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연구, 실천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우리 통합교단이 짚고 있습니다. 85번째를 보시면 교회가 평화 통일을 위하여 구체적 이거 했군요. 98번째를 보시면 다음 세대들이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향한 열망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항목, 평화롭고 정의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교단은 분명 화해와 평화만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레포트를 내드려야 하는 시간이 왔군요. 레포트를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민족 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100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가 속해 있는 교단 총회에서 내놓은 기도 제목을 저와 살펴보셨죠? 이 기도 100에 갈퉁과 하버마스의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갈퉁과 하버마스의 사상이 들어있는 부분을 모두 찾아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갈퉁, 이것은 하버마스의 사상이 들어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고 정리를 쭉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A4용지 1페이지에 5월 1일 지난주까지는 오전까지 제출이었는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월 1일 밤 12시까지 다음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 다룬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화해, 평화, 통일. 이것은 통일 3종 세트다였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다.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싸우지 마, 시끄러, 입 닫어, 그만해.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거치지 않은 강제된 평화는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평화, 아니 통일,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무늬만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은 언제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언제든지 다시 분열될 수 있는 한시적 통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이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한시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통일은 선물이고 통일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쏟는 수고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학기 수업 내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긴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